엄마, 상결례 오지 마. 왜 또? 아들 무슨 일이야? 수산시장 한복판이었습니다. 아들 민수가 양복을 차려입고 제 앞에 서 있었어요. 엄마 그 갈라진 손 좀 봐. 손톱 미세 꼈대. 비린내 배인 손가락. 그 손으로 쇳가락 들면 나 창피해서 못 산다고. 저는 조용히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남편이 교통사고로 떠난 그해 아들은 겨우 6살이었습니다. 새벽 4시 수산시장에서 생선 비늘을 긁어가며 23년을 버텼습니다. 등록금 8천만 원, 의대 학원비 1억 2천. 제 손이 이렇게 된 건 전부 이 아들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상견례 날 저는 몰래 그 자리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어요. 어머니, 저희 어머님이세요. 강남에서 피부과 하시는. 제 아들 옆에는 모르는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사돈들은 그 여자에게 연신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23년을 키운 친어머니를 지우고 가짜 어머니를 세운 아들. 하지만 그 아들은 몰랐습니다. 제가 왜 23년간 단 한 번도 아프다는 말을 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그날 저녁 아들의 전화기에는 서울 대병원에서 걸려온 부재중 전화 47통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피보다 진했던 23년을 배신한 의사 아들의 처절한 몰락. 오늘은 23년간 새벽 수산시장에서 아들 하나 키운 62세 어머니가 상견례 날 겪은 일에 대한 사연인데요. 결말은 상상도 못 하실 거예요. 자식한테 그 갈라진 손이 창피하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날은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저는 여느 때처럼 수산시장에서 생선 비늘을 긁고 있었어요. 손이 퉁퉁 붓고 칼에 베인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죠. 손을 멈추면 돈이 안 들어오니까요. 그때 누군가 가게 앞에 섰습니다. 고개를 드니 민수였어요. 양복을 차려입고 구두를 번쩍번쩍 닦아 신고 서 있었습니다. 수산시장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죠. 민수야, 여긴 웬일이야? 저는 반가워서 손에 묻은 비늘을 앞치마에 대충 닦고 일어섰습니다. 아들이 일터까지 찾아오다니 무슨 좋은 일이 있나 싶었어요. 그런데 민수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어요. 엄마 할 말 있어. 그래, 말해. 무슨 일이야? 민수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말순이가 옆가게에서 일하고 있었고 다른 상인들도 오가고 있었어요. 민수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다음 주에 상견례 있잖아. 엄마, 거기 오지 마.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들 결혼 상견례에 어머니가 오지 말라니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어요. 뭐라고? 상견례에 엄마가 왜 못 가? 민수가 제 손을 쳐다봤습니다. 생선 비늘이 묻고 칼에 베어 피가 맺히고 갈라질 대로 갈라진 손이었어요. 엄마 그 갈라진 손으로 숟가락 들면 나 창피해서 못 산다고. 그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말순이가 하던 일을 멈추고 이쪽을 쳐다봤어요. 옆가게 아저씨도 지나가던 손님도 저희를 봤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심장을 누가 주먹으로 세게 내려친 것 같았어요. 민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사돈들 분들이 다 대기업 임원이야. 엄마가 거기서 생선 냄새 풍기면서 앉아있으면 내 얼굴이 뭐가 되겠어. 말순이가 참다 못해 끼어들었습니다. 야, 김민수, 네가 지금 네 엄마한테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민수가 말순이를 쏘아봤습니다. 이모, 이건 우리 집안 일이에요. 신경 끄세요. 뭐? 이 녀석이. 말순이가 달려들려는 걸 제가 막았습니다. 말순아, 괜찮아. 들어가 있어. 순자야, 근데 저 녀석이. 괜찮다니까. 저는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제 아들이 맞나 싶었어요. 6살 때 아빠 잃고 제 손만 붙잡고 울던 아이가 지금 제 손이 창피하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엄마 이 손으로 네 등록금 벌었어. 이 손으로 네 학원비 벌었어. 근데 이 손이 창피해? 민수가 눈을 피했습니다. 엄마, 내 입장도 생각해줘. 알았지? 나간다. 민수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양복 입은 뒷모습이 수산시장 사람들 사이로 사라졌어요. 저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을 것 같았어요. 말순이가 달려왔습니다. 순자야, 괜찮아? 저 나쁜 놈, 내가 쫓아가서 한마디 해야겠다. 됐어. 가만 놔둬. 저는 다시 생선 앞에 앉았습니다. 칼을 들고 비늘을 긁기 시작했어요. 손이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민수의 말이 자꾸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그 갈라진 손으로 숟가락 들면 창피해서 못 산다. 저는 제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23년간 새벽 4시에 일어나 생선 비늘을 긁어온 손이었어요. 칼에 베이고 소금에 절여지고 얼음물에 얼어붙기를 수천 번. 이 손은 갈라지고 거칠어질 대로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손으로 벌었습니다. 아들 등록금 8천만 원, 의대 학원비 1억 2천만 원. 이 갈라진 손으로 긁어 모은 돈이었어요. 저는 남편 태호가 세상을 떠나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23년 전 그날 경찰에게서 전화를 받았을 때 저는 온몸에 힘이 다 빠지는 것 같았어요. 교통사고로 즉사했다는 말에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장례식장에서 겨우 6살이던 민수가 제 손을 잡아당기며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 언제 와? 저는 그 조그만 손을 꼭 잡으며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만은 굶기지 않겠다고, 이 아이만은 남 부럽지 않게 키우겠다고요. 그날부터 저는 하루도 쉬지 않고 수산시장으로 출근했습니다. 그렇게 키운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아들이 상인들 앞에서 제 손이 창피하다고 했습니다. 상견례 당일 새벽이 밝았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한참 동안 천장만 바라봤어요. 안 가기로 했습니다. 민수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엄마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마음이 자꾸 흔들렸습니다. 결국 저는 옷장 깊숙이 넣어둔 낡은 정장을 꺼냈어요. 20년 전에 산 유일한 정장이었습니다. 좀 냄새가 나서 베란다에 잠깐 널어두었다가 조심스럽게 입었죠. 거울 앞에 선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몰래 가서 얼굴만 보고 올 거야. 민수한테 들키지만 않으면 돼. 상견례 장소인 호텔에 도착한 저는 로비 화분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식당 안이 훤히 보이는 위치였어요. 테이블에는 민수와 며느리감 그리고 양가 부모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내 자리에 다른 여자가 앉아 있었어요. 세련된 옷차림에 머리를 단정하게 올린 중년 여자였습니다. 저는 눈을 비비고 다시 봤어요. 분명 제가 앉아야 할 자리에 모르는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민수가 어릴 때부터 참 착했어요. 제 말이라면 뭐든 잘 들었죠.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우리 민수, 제 말이라면? 저 여자가 왜 민수 어머니처럼 말하는 거죠? 사돈될 분이 그 여자에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사모님, 강남에서 피부과 하신다면서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아이고, 대단하긴요. 우리 민수가 의사 되는 거 보려고 열심히 일했죠. 그때 민수가 그 여자에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음식 더 드세요. 어머니. 민수가 저 여자를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화분을 붙잡고 간신히 몸을 지탱했어요.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 자리에 앉아야 할 사람은 접니다. 23년간 새벽마다 생선 비늘을 긁으며
민수를 키운 사람은 저라고요. 저는 무의식적으로 식당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다리가 제 맘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휘청거리며 식당 입구에 섰을 때 민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숟가락이 쨍그랑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어요. 며느리감 서연이 민수에게 물었습니다. 민수 씨, 왜 그래요? 저분 누구세요? 저는 민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제발 엄마라고 불러다오. 저 사람들 앞에서 못 그러면 나중에라도 괜찮아. 제발. 민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몰라.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야. 그 순간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23년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수산시장에서 갈라진 손이 창피하다고 했을 때도 아팠지만 이건 그것보다 100배는 더 아팠습니다. 제가 긁어온 건 생선 비늘이 아니라 제 인생이었는데 그 인생이 지나가는 사람이라는 5글자에 짓밟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눈을 떴을 때 저는 낯선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코에서 소독약 냄새가 났어요. 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옆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응급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는데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환자분, 정신이 드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몸은 천근만근이었지만 정신은 또렷했어요. 아니, 너무 또렷해서 문제였습니다. 민수가 저를 지나가는 사람이라고 했던 그 순간이 자꾸만 머릿속에서 재생됐거든요. 일단 정밀 검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쓰러지신 원인을 찾아야 해요.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좀 어지러웠던 거예요. 퇴원할게요. 안 됩니다. 혈압이 많이 낮고 빈혈 수치도 심상치 않아요. 검사 먼저 받으셔야 합니다. 의사의 단호한 말투에 저는 더 이상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검사를 받고 며칠 뒤 의사가 심각한 얼굴로 저를 불렀어요. 박순자 환자분, 혹시 예전에 신장 수술 받으신 적 있으세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10년 전의 일이 떠올랐어요. 네, 10년 전에 신장 하나를 떼어냈어요. 그렇군요. 문제는 남아있는 신장 하나마저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당장 투석 치료를 시작하셔야 해요. 투석. 그 단어가 제 귀에 낯설게 들렸습니다. 저는 병원이라곤 감기 걸렸을 때 동네 의원 가본 게 전부였거든요. 투석이요? 그게 뭔데요? 신장이 제 기능을 못하면 기계로 피를 걸러내야 합니다. 일주일에 3번씩 병원에 오셔서 4시간씩 치료받으셔야 해요. 저는 멍하니 의사를 바라봤습니다. 일주일에 3번이면 수산시장 일은 어떻게 하죠? 치료비는요? 의사가 서류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연락처 좀 알려주세요. 상태를 설명해 드려야 합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보호자? 제게 보호자가 있긴 한 걸까요? 23년간 제가 보호해온 사람은 있어도 저를 보호해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연락할 사람 없어요. 의사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가족분 안 계세요? 자녀분이라도 없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있긴 있죠. 서울대병원에서 의사 레지던트로 일하는 아들이요. 하지만 그 아들은 저를 지나가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아들한테 전화해서 엄마 아프다고 말할 수는 없었어요. 병실에 혼자 누워있으니 10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민수는 의대 봄과 1학년이었어요. 등록금 8천만 원에 학원비까지 돈이 아무리 모아도 모자랐습니다. 새벽마다 수산시장에서 일해도 빚은 점점 불어났죠. 그러던 어느 날 말순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순자야, 나 아는 사람이 있는데 신장 파는 거 알선해준대.
돈 좀 된다더라. 저는 처음엔 펄쩍 뛰었습니다. 미쳤어? 장기를 팔아? 그냥 한번 생각해봐. 민수 등록금 때문에 밤잠을 못 자잖아. 그날 밤 저는 통장 잔고를 들여다봤습니다. 32만 원. 민수 다음 학기 등록금은 800만 원이었어요. 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일주일 뒤 저는 말순이가 소개해준 곳으로 갔습니다. 검사받고 수술받고 4천만 원을 손에 쥐었어요. 민수 등록금과 학원비를 내고도 남았습니다. 수술 후 일주일 만에 저는 다시 수산시장에 나갔습니다. 배에 난 상처가 아직 다 아물지도 않았는데 쉬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민수가 병원비 걱정할까봐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들한테도요. 그랬던 제가 이제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였습니다. 투석 치료 첫날, 저는 커다란 기계 앞에 앉았습니다. 간호사가 제 팔에 굵은 바늘을 꽂았어요. 피가 기계로 빠져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4시간 동안 꼼짝없이 앉아 있어야 했죠. 옆 침대에는 저보다 더 나이 들어 보이는 할머니가 누워 있었습니다. 그 할머니 옆에는 딸로 보이는 여자가 앉아서 귤을 까주고 있었어요. 엄마, 이거 드세요. 맛있는 거예요. 그래, 우리 딸. 고맙다. 저는 그 모습을 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말순이가 투석실로 찾아온 건 일주일 뒤였습니다. 야, 박순자. 네가 쓰러져서 병원 실려갔다는 소리 듣고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쉬, 조용히 해. 여기 병원이야. 말순이가 제 옆에 앉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수한테는 연락했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왜? 네 아들이잖아. 엄마가 이렇게 아픈데 왜 연락을 안 해? 그 애한테 짐 되기 싫어. 말순이가 기가 막힌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짐? 네가 신장까지 팔아서 의대 보낸 아들한테 네가 짐이야? 아니, 저 녀석이 상견례에서 네를 어떻게 했는데? 말순아, 그만해. 저는 말순이를 말렸습니다. 민수 얘기가 나오면 가슴이 너무 아팠거든요. 민수는 바빠. 병원 일도 있고 결혼 준비도 해야 하고 엄마가 아프다고 하면 그 애만 힘들어져. 말순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순자야, 너 왜 이렇게 바보야? 자식한테 아프다고 말하는 게 뭐가 짐이 돼? 그게 엄마가 할 수 있는 당연한 거 아니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말순이는 모릅니다. 지나가는 사람이라는 말이 얼마나 가슴에 박혔는지. 그 말을 들은 뒤로 저는 민수한테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게 됐어요. 한편 민수는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상견례가 끝난 뒤 서연에게 이렇게 말했다더군요. 그날 쓰러진 분? 봉사활동 때 알게 된 분인데 치매가 좀 있으셔. 가끔 사람을 못 알아보시거든.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렇구나. 많이 놀랐겠다. 괜찮아? 응, 괜찮아. 신경 쓰지 마. 민수는 서연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자기 어머니를 치매 걸린 나무로 만들어버렸어요. 민수는 병원에서 동료들에게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강남에서 피부과 하시거든. 덕분에 결혼 준비가 순조로워. 와, 좋겠다. 어머니가 의사시니까 이해도 빠르시겠네. 그럼 우리 어머니 인맥도 넓으셔서 예식장도 금방 잡았어. 민수는 매달 500만 원씩 가짜 어머니 최영숙에게 입막음 비용을 보냈습니다. 상견례에서 연기해준 대가였죠. 서연은 결혼 준비를 하면서 최영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저 서연이에요. 예단 고르러 같이 가주실 수 있으세요? 어머, 우리 며느리. 당연하지. 내가 시간 낼게. 서연은 전화를 끊고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왠지 어색했어요.
뭐라고 딱 꼬집어 말할 수는 없는데 시어머니와 대화할 때마다 뭔가 맞지 않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결혼식 비용을 정리하던 어느 날 서연은 민수의 통장 내역을 보게 됐습니다. 매달 500만 원씩 같은 계좌로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민수야, 이 돈은 뭐야? 매달 500만 원씩 어디로 보내는 거야? 민수가 당황한 기색을 숨기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 어머니 병원 운영자금 좀 도와드리는 거야. 500만 원씩이나? 피부과가 그렇게 힘들어? 요즘 경기가 안 좋잖아. 신경 쓰지 마.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에 의심이 남았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잠든 민수의 휴대전화를 몰래 확인했습니다. 연락처 목록을 보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어머니 진짜. 서연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진짜 어머니? 그럼 지금 만나는 어머니는 뭐지? 그 연락처를 누르니 부재중 전화 기록이 나왔습니다. 47통. 전부 차단되어 있었어요. 서연은 그 번호를 메모해두고 다음날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받지 않았어요. 저였습니다. 저는 모르는 번호는 절대 안 받았거든요. 보이스피싱이 무서워서요. 결혼식 날짜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투석실에서 혼자 링거를 맞으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청첩장 한 장 받지 못했습니다. 23년을 키운 아들의 결혼식인데 저는 초대받지 못했어요. 옆 침대 할머니가 전화를 받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래. 다음 주 일요일이지? 엄마가 꼭 갈게. 손녀 돌잔치에 빠지면 되겠니? 저는 고개를 돌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아무도 닦아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게 제 팔자였습니다. 결혼식 일주일 전 양가 최종 상견례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여느 때처럼 투석실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팔에 꽂힌 굵은 바늘을 통해 피가 빠져나갔다 들어오기를 반복하고 있었죠. 그날따라 유독 시간이 느리게 갔습니다. 오늘이 민수의 마지막 상견례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이 상견례만 끝나면 결혼식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혼자 중얼거렸어요. 민수야, 행복해라. 엄마는 여기서 빌고 있을게. 그때 투석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말순이가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어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순자야. 말순아, 너 여기 웬일이야? 말순이가 제 침대 옆으로 다가와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큰일 났어. 상견례장에 갔다가 민수 약혼녀를 만났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 너 왜 거기 갔어? 네가 안 간다니까 내가 대신 몰래 가서 지켜보려고 했지. 그런데 거기서 이상한 여자가 민수 어머니 행세를 하고 있더라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여자가 최영숙이라는 걸 저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순자야, 나 참다 못 참겠더라. 그래서 민수 약혼녀한테 다 말했어. 뭐라고? 뭘 말했는데? 말순이가 제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네가 진짜 어머니라고. 네가 신장 팔아서 민수 의대 보냈다고. 지금 투석 치료받고 있다고.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말순아, 너 왜 그랬어? 왜 그랬냐고? 네 아들이 네를 지나가는 사람 취급하는데 내가 가만히 있어야 했어? 23년을 새벽마다 생선 비늘 긁으면서 키운 아들인데 그 아들이 엄마를 숨기고 가짜 어머니를 앉혀놨는데 내가 입을 다물고 있어야 했냐고? 말순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가 난 건지 슬픈 건지 모르겠는 표정이었어요. 그 약혼녀가 뭐래? 처음엔 믿지 않더라. 저기 계신 분이 어머니신데요. 이러면서. 그래서 내가 말했지. 저 여자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민수 친어머니는 순자야.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다 끝났구나 싶었어요. 민수가 얼마나 화가 날지, 서연이 얼마나 충격받았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랬더니 약혼녀가 상견례 중간에 뛰쳐나가더라. 아마 여기로 올 거야. 말순이 말이 끝나기 무섭게 투석실 문이 또다시 열렸습니다. 한 젊은 여자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어요. 단정한 원피스에 구두를 신은 여자였습니다. 숨이 차서 어깨가 들썩이고 있었죠. 이 여자가 서연이구나.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서연이 투석실을 둘러보다가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제 팔에 꽂힌 바늘, 피가 흐르는 투석 기계, 그리고 초라한 제 모습을 차례로 훑어봤어요. 혹시 박순자 어머니 맞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이서연이에요. 민수 씨 약혼녀요. 서연이 제 침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제 손을 덥석 잡았어요. 저는 화들짝 놀라 손을 빼려 했습니다. 갈라지고 거친 제 손이 창피했거든요. 하지만 서연은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손을 꼭 쥐고 한참 동안 들여다봤어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아가씨, 왜 울어? 울지 마. 저는 당황해서 서연의 손등을 토닥였습니다. 예쁜 아가씨가 왜 여기까지 와서 울어? 어서 상견례 장소로 가. 사람들 기다리잖아.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을 닦지도 않은 채 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어머니, 정말 민수 씨 의대 보내려고 심장을 파셨어요? 저는 말순이를 흘끗 봤습니다. 말순이가 고개를 돌렸어요. 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응, 팔았어. 10년 전에. 서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눈물이 더 쏟아져 내렸어요. 그런데 왜 민수 씨는 저한테 한마디도 안 했어요? 왜 어머니를 숨긴 거예요? 저는 서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가씨, 그건 민수 탓 아니야. 내가 원해서 한 거야. 민수한테 짐 되기 싫어서 내가 안 간다고 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민수가 오지 말라고 했죠. 갈라진 손이 창피하다고. 하지만 서연 앞에서 아들 욕을 할 수는 없었어요. 거짓말이죠? 서연이 제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민수 씨가 그랬죠? 오지 말라고. 창피하다고.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침묵이 답이었어요. 서연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눈물을 손등으로 훔치며 말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알았으니까요. 제가 바로잡을게요. 아가씨, 무슨 소리야? 거기 가서 아무 말도 하지 마. 괜히 일만 커져. 하지만 서연은 이미 투석실을 뛰쳐나간 뒤였습니다. 말순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순자야, 저 아가씨 보통이 아니다.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더라. 저는 불안했습니다. 서연이 무슨 짓을 할지 걱정됐어요. 그로부터 1시간 뒤 말순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누군가와 통화를 하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뭐? 진짜? 아이고 세상에. 말순아, 무슨 일이야? 말순이가 전화를 끊고 저를 봤습니다. 순자야, 앉아있어. 아니, 넌 이미 누워있구나. 들어봐. 서연이가 상견례장에 가서 다 폭로했대. 뭘 폭로했는데? 민수가 친어머니를 숨기고 가짜 어머니를 내세웠다고. 진짜 어머니는 신장을 팔아서 아들 의대 보냈는데 지금 병원에서 투석 치료받고 있다고. 양가 가족들 앞에서 마이크 잡고 말했대. 저는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 말순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이 아버지가 민수 뺨을 때렸대. 그러고는 당장 결혼은 없던 일로 하자고 소리쳤다더라. 민수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대.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민수가 망신을 당했습니다. 제 때문에요. 아들이 평생 숨기고 싶어 했던 치부가 세상에 드러났어요. 병원 동료들 앞에서, 예비장인 장모 앞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요. 말순아, 나 때문에 민수가. 뭔 소리야? 네 때문이 아니라 민수 자기가 자초한 거지. 시가지도 없이 친어머니를 지나가는 사람 취급하더니 결국 제 무덤 제가 판 거야. 말순이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들 걱정이 먼저 됐어요. 민수가 얼마나 충격받았을지, 얼마나 창피했을지, 저를 원망하고 있을지.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뒤척이다 새벽이 되어서야 눈을 붙였어요. 다음 날 아침 투석실 간호사가 제게 말했습니다. 박순자 환자분, 밖에 손님 오셨어요. 손님요? 누가요? 간호사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서연이 들어왔어요. 어제보다 얼굴이 더 초췌해 보였습니다. 밤새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어머니, 서연이 제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아가씨, 어젯밤에 일은 들었어. 왜 그랬어? 조용히 넘어갈 수도 있었잖아.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조용히 넘어가면 안 되는 일이었어요. 거짓 위에 세운 결혼은 처음부터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수는 어떻게 됐어? 어젯밤에 제가 만났어요. 민수 씨가 저한테 사정했어요. 제발 다시 한번 생각해달라고, 결혼만은 없던 일로 하지 말아달라고. 그래서 뭐라고 했어? 서연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어머니를 만나러 가겠다고. 어머니한테 먼저 사과하고 오라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근데 민수는 안 왔네. 서연의 눈에 그늘이 졌습니다. 네, 아직 안 왔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온 거예요. 민수는 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저를 피하고 있었어요. 저는 서연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아가씨, 고마워. 하지만 이제 그만 돌아가. 민수랑 잘 해결해.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저 결정했어요. 민수 씨가 어머니한테 진심으로 사과할 때까지 저도 민수 씨한테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가씨, 그건 너무한 거 아니야? 민수가 잘못한 건 맞지만. 아니요, 어머니. 잘못한 걸 모르면 안 돼요. 평생을 희생한 어머니를 창피하다고 숨긴 건 용서받기 전에 먼저 뉘우쳐야 해요. 서연은 단호했습니다. 저는 그 눈빛에서 흔들림을 찾을 수 없었어요. 어머니, 저 다시 올게요. 자주 올게요. 서연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안 와도 돼. 바쁠 텐데. 아니요. 올 거예요. 어머니는 이제 저희 가족이니까요. 서연은 그렇게 말하고 투석실을 나갔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서연이 나간 문을 바라봤습니다. 이상했어요. 처음 보는 아가씨인데 왜 이렇게 가슴이 따뜻해지는지. 민수는 여전히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서운하지 않았어요. 서연이라는 아이가 대신 와줬으니까요. 상견례가 엉망이 된 다음 날이었습니다. 저는 여느 때처럼 투석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말순이가 또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순자야, 너 민수 소식 들었어? 아니, 무슨 소식? 말순이가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민수가 병원에서 완전히 왕따가 됐대. 상견례에서 있었던 일이 병원 전체에 퍼졌나 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들 하는데? 어머니 신장 팔아서 의대 보낸 놈, 친어머니 숨기고 가짜 어머니 내세운 놈. 그런 소문이 돌고 있대.
아무도 민수랑 얘기 안 하려고 한다더라.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민수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일이 현실이 된 거였어요. 평생 숨기고 싶었던 출신이 병원 전체에 알려졌으니 그 아이가 얼마나 힘들까.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 네가 자초한 거야. 엄마를 지나가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넌 이미 내 무덤을 판 거야. 말순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도교수한테 불려갔대. 뭐라고 했는지 알아? 의사는 환자를 치료하기 전에 인간이 먼저 되어야 한다고 했대. 당분간 수술 참여도 금지됐다더라.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수가 지금 얼마나 힘들지 상상이 갔어요. 하지만 저도 힘들었습니다. 아들에게 지나가는 사람 소리를 들은 뒤로 저는 단 하루도 편히 잠든 적이 없었거든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투석 치료를 마치고 병실로 돌아왔는데 복도에서 이상한 기척이 느껴졌어요. 저는 병실 문을 열지 않고 문틈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민수였습니다. 아들이 제 병실 앞에 서 있었어요. 어깨가 축 처져 있었고 얼굴은 반쪽이 되어 있었습니다. 며칠 사이에 수염도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죠. 엄마, 민수가 문 앞에서 작게 불렀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엄마, 나야. 민수야, 문 좀 열어줘. 저는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문을 열어주고 싶은 마음과 열어주기 싫은 마음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엄마, 제발. 할 말이 있어. 저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할 말? 무슨 할 말? 상견례장에서 날 지나가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는 할 말이 없더니 이제 와서 할 말이 있다고? 저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한참이 지났어요. 밖에서 쿵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다시 문틈으로 내다봤어요. 민수가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병원 복도 바닥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엄마, 잘못했어. 엄마, 미안해.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나 정말 잘못했어. 제발 문 좀 열어줘. 엄마 얼굴 한 번만 보게 해줘. 저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지 않았어요. 아직은 열어줄 수 없었습니다. 민수는 밤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와서 보호자분,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라고 말했지만 민수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괜찮아요. 저 여기 있을게요. 우리 엄마한테 사과해야 해요. 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문 밖에서 민수가 엄마 잘못했어를 반복하는 소리가 계속 들렸거든요. 새벽이 되었습니다. 창밖이 뿌옇게 밝아오고 있었어요. 저는 결국 문을 열었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밤새 무릎을 꿇고 있어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볼에는 눈물 자국이 말라붙어 있었어요. 엄마, 저는 민수를 내려다봤습니다. 29년 전 제 뱃속에서 태어났던 아이였어요. 6살 때 아빠를 잃고 엄마 손만 붙잡고 울던 아이였죠. 그 아이가 지금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일어나. 민수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어서 벽을 짚어야 했어요.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민수의 얼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너 의사 면허 잃어버리면 안 돼. 어서 병원 가. 민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나 의사 면허 같은 거 필요 없어. 엄마한테 용서받는 게 더 중요해. 용서? 내가 널 용서 안 용서하는 게 무슨 상관이야. 넌 나한테 지나가는 사람이라며. 민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엄마, 미안해. 그때 내가 미쳤었어. 정신이 나갔었어. 미쳤으면 됐어? 정신이 나갔으면
다 용서가 돼?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화가 났어요. 23년을 희생해서 키운 아들인데 그 아들이 저를 창피해했다는 게 너무 분했습니다. 엄마 그 갈라진 손으로 숟가락 들면 창피해서 못 산다고 했지? 그래, 이 손이야. 저는 제 손을 민수 앞에 내밀었습니다. 갈라지고 거칠고 굳은 살이 박힌 손이었어요. 이 손으로 23년 동안 새벽마다 생선 비늘 긁었어. 이 손으로 네 등록금 벌었어. 이 손으로 네 학원비 벌었어. 근데 이 손이 창피해? 민수가 울먹이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미안하면 됐어. 이제 가. 다신 오지 마. 민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야? 엄마 나 진짜 반성하고 있어. 반성? 그래 반성해. 근데 나한테 하지 마. 나 이제 네 엄마 아니야. 넌 나한테 지나가는 사람이고 나도 너한테 지나가는 사람이야. 저는 등을 돌렸습니다. 민수가 제 팔을 잡았어요. 엄마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저는 민수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기회? 상견례장에서 내가 쓰러졌을 때 넌 한 번도 병원에 안 왔어. 한 통도 전화 안 했어. 그러면서 기회를 달라고? 민수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병실 문을 닫았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아들을 밀어내는 게 이렇게 아플 줄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래야 했습니다. 민수가 진심으로 뉘우치려면 이 정도는 감당해야 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말순이가 또 소식을 전해왔어요. 순자야, 민수한테 무슨 일이 생겼대. 무슨 일? 그 가짜 어머니 있잖아. 최영숙이라는 여자. 그 여자가 민수한테 돈을 요구하고 있대. 저는 눈이 커졌습니다. 돈? 얼마나? 5억이래. 상견례에서 망신당한 거 내 탓이니까 입막음 비용 내놓으라고 협박한다더라. 안 그러면 언론에 다 팔겠다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최영숙. 그 여자가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는 건 느꼈어요. 돈 받고 가짜 어머니 역할을 할 정도면 보통 사람이 아니죠. 민수가 돈이 어디 있어? 레지던트 월급으로 5억을 어떻게 마련해? 그러니까 그 여자가 일주일 안에 돈 마련 안 하면 내 인생 끝이라고 협박했대. 저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화가 나면서도 걱정이 됐어요. 아무리 저를 상처 줬다고 해도 민수는 제 아들이니까요. 그때 병실 문이 노크 소리와 함께 열렸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가씨, 또 왔네. 서연이 제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얼굴이 많이 지쳐 보였어요. 어머니, 저 며칠 동안 많이 생각했어요. 뭘 생각했는데? 서연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 민수 씨랑 헤어지지 않기로 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민수가 널 그렇게 속였는데?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민수 씨가 잘못한 건 맞아요. 하지만 그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더 좋은 남자 많을 텐데. 왜 굳이 민수야? 서연이 제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어머니 같은 분이 평생 희생해서 키운 아들이잖아요. 어머니의 그 희생을 헛되게 만들 수는 없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 아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었어요. 그리고 어머니, 저 어머니를 진짜 어머니로 모시고 싶어요. 강남 피부과 원장 말고 수산시장에서 23년간 일하신 어머니를요.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가씨, 어머니, 저를 며느리로 받아주시겠어요? 저는 한참 동안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는 진심이었어요.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가씨, 네 부모님이 반대하실 텐데 저희 아빠는 이미 설득했어요. 엄마는 아직이지만 제가 꼭 설득할 거예요. 서연이 제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저한테 부탁이 하나 있어요. 뭔데? 최영숙이라는 여자 있잖아요. 그 여자 제가 조사해 봤는데 민수 씨만 협박한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말이야? 그 여자 다른 집안에서도 똑같은 짓을 했대요. 가짜 부모 역할 해주고 돈 받고 나중에 협박해서 더 뜯어내고 전문 사기꾼이에요. 저는 치가 떨렸습니다. 그런 나쁜 여자한테 민수가 당하고 있다니. 어머니, 저랑 같이 그 여자 잡아요. 증거만 모으면 경찰에 신고할 수 있어요. 저는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는 며느리감이 아니라 전사 같았어요. 아가씨, 위험하지 않을까? 서연이 웃었습니다. 어머니, 저 서울대병원 레지던트예요. 밤새 응급환자 보는 사람이 사기꾼 하나 못 잡겠어요?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 아이 참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 뭘 도와주면 되는데? 서연의 눈이 빛났습니다. 어머니, 일단 민수 씨가 최영숙한테 매달 보낸 돈 내역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여자가 협박한 녹취록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한테서 받아내야겠네. 네. 어머니가 민수 씨를 설득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며칠 전에 다신 오지 말라고 했는데 이제 와서 도와달라고 하면 민수가 어떻게 생각할까? 하지만 이건 민수를 위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최영숙한테 계속 협박당하면 민수 인생이 끝날 수도 있으니까요. 알았어. 내가 민수한테 연락해 볼게. 서연이 활짝 웃었습니다. 감사해요, 어머니. 저희 꼭 해낼 거예요. 저는 서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 아이 덕분에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서연이 아버지 이재명을 설득하는 데는 며칠이 걸렸습니다. 서연이 제게 그 과정을 들려줬어요. 아빠, 최영숙이라는 여자 좀 조사해 주세요. 싫어. 그 집안이랑 엮이기 싫다니까. 아빠, 제발이요. 그 여자가 민수 씨만 사기친 게 아니에요. 다른 피해자들도 있어요. 이재명이 딸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아, 넌 왜 그 남자한테 그렇게까지 해주는 거냐? 널 속인 남자잖아. 서연이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민수 씨가 잘못한 건 맞아요. 하지만 그 잘못 뒤에는 이유가 있었어요. 23년간 수산시장에서 새벽마다 생선 비늘 긁으면서 아들 키운 어머니가 계세요. 그 어머니가 아들 의대 보내려고 신장까지 파셨어요. 이재명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신장을 팔았다고? 네. 그런데 지금 그 어머니가 투석 치료받고 계세요. 아무도 곁에 없이 혼자서요. 이재명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그 어머니가 지금 어디 계시냐? 병원이요. 제가 모실게요. 이재명은 결국 회사 법무팀을 동원해 최영숙의 과거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뒤 서연이 두꺼운 서류 봉투를 들고 제 병실로 찾아왔어요. 어머니, 다 찾았어요. 뭘 찾았는데? 서연이 서류를 펼쳐 보여줬습니다. 최영숙, 본명 김정희. 10년간 가짜 부모 역할 전문 브로커로 활동했어요. 피해 가정만 23곳이에요. 저는 눈이 커졌습니다. 23곳이나? 네. 전부 민수 씨처럼 출신을 숨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처음엔 적당한 돈 받고 역할극 해주다가 나중에는 협박해서 몇 배로 뜯어냈어요. 저는 치가 떨렸습니다. 그런 나쁜 년이 있나? 그리고 사채업 자랑도 연결되어 있었어요.
협박해서 받아낸 돈을 사채업자한테 넘기고 수수료를 챙기는 구조였대요. 서연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민수 씨한테서 받은 녹취록이랑 입금 내역도 다 있어요. 저는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가씨, 고마워. 진짜 고마워. 서연이 웃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앞으로 저희 가족 될 건데요. 며칠 뒤 최영숙이 경찰에 체포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말순이가 신이 나서 투석실로 달려왔어요. 순자야, 그 나쁜 년 잡혔대. 진짜? 응. 사기 혐의에 공갈 혐의까지 줄줄이 붙었대. 피해자만 23명이라 최소 징역 7년은 받을 거래. 저는 속이 시원했습니다. 그 여자가 민수한테 5억을 요구하며 협박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 감옥에 간다니요. 서연이가 다 해냈대. 그 아가씨 보통이 아니야. 증거란 증거는 다 모아서 경찰한테 넘겼다더라. 저는 서연이 고마웠습니다. 며느리감이 이 정도면 민수는 복받은 거였어요. 하지만 민수는 여전히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최영숙이 잡혔다고 해서 병원 동료들의 시선이 달라지진 않았거든요. 말순이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민수가 병원에서 완전히 외톨이래. 아무도 말 안 걸고 수술에도 안 끼워준대. 그래도 참아야지. 자기가 자초한 건데. 근데 민수가 뭔가 결심한 것 같대. 오늘 병원 조회가 있다는데 거기서 뭔가 발표할 거래. 저는 불안했습니다. 민수가 또 무슨 일을 저지르려는 건지. 그날 오후 서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민수 씨가 방금 병원 조회에서 발표했어요. 뭘 발표했는데?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 씨가 마이크 잡고 다 말했어요. 제 친어머니는 수산시장에서 23년간 생선 장사를 하신 분입니다. 저를 의대 보내려고 신장까지 파셨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부끄러워한 저는 의사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 사직서 냈어요. 동료들 앞에서 사직서 제출하고 나왔대요. 저는 전화기를 놓칠 뻔했습니다. 사직? 민수가 그토록 원했던 의사를 그만둔다고? 어머니, 민수 씨가 지금 수산시장으로 간다고 했어요. 수산시장? 왜? 거기서 일하겠대요. 어머니가 23년간 하셨던 일을 자기도 해보겠대요.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병원 가운을 챙겨 입었어요. 어머니, 어디 가세요? 수산시장. 투석 치료 시간이 다 되지 않았지만 저는 병원을 나섰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수산시장으로 향했어요. 수산시장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시장 입구에서 멈춰 섰어요. 저 안에 민수가 있다고 생각하니 다리가 떨렸습니다. 천천히 시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물전 골목을 지나 말순이 가게 앞에 섰어요. 민수가 있었습니다. 장화를 신고 앞치마를 두른 채 생선 비늘을 긁고 있었어요. 서툴렀습니다. 칼을 잡은 손이 어색했고 비늘이 사방으로 튀었어요. 말순이가 옆에서 잔소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야, 그렇게 하면 살이 다 뭉개져. 칼을 눕혀서 긁으라니까. 이모, 이게 맞아요? 아이고, 답답해. 네 엄마는 눈 감고도 하는 거를 넌 눈 뜨고도 못하냐? 민수가 땀을 뻘뻘 흘리며 생선 비늘을 긁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칼이 미끄러졌어요. 민수의 손등에서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아, 민수가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하지만 칼을 놓지 않았어요. 피가 흐르는 손으로 다시 생선을 잡았습니다. 야, 손 다쳤으면 치료부터 해. 괜찮아요, 이모. 계속할게요. 민수가 이를 악물고
생선 비늘을 긁었습니다. 피가 생선 위에 뚝뚝 떨어졌어요.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저 아이가 제 아들이었습니다. 6살 때 아빠를 잃고 제 손만 붙잡고 울던 아이. 그 아이가 지금 피 흘리면서 생선 비늘을 긁고 있었어요. 23년 전 제가 처음 수산시장에 왔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저도 저랬어요. 손이 베이고 칼이 미끄러지고 비늘이 사방으로 튀고. 하지만 멈출 수 없었죠. 민수 분유값을 벌어야 했으니까요. 민수가 같은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저와 똑같은 모습으로요. 말순이가 저를 발견했습니다. 순자야, 너 여기 웬일이야? 민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민수의 눈이 커졌어요. 엄마, 저는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멀리서 민수를 바라봤어요. 민수가 칼을 내려놓고 저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피 묻은 손, 비늘 묻은 앞치마, 땀에 젖은 얼굴. 그 모습 그대로요. 엄마, 나 여기서 일할 거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23년간 한 일 나도 해볼 거야.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 몸으로 느껴볼 거야.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이 손이 창피하다고 했지? 그 말 취소할게. 이 손이 없었으면 내가 없었어. 이 손이 나를 키웠어. 저는 민수의 손을 봤습니다. 피가 흐르고 비늘이 묻어있는 손이었어요. 몇 시간 일했다고 벌써 여기저기 베인 자국이 있었습니다. 엄마, 나 여기서 계속 일할 거야. 엄마가 용서해 줄 때까지. 아니, 용서 안 해줘도 계속 할 거야.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사과니까.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민수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산시장 바닥에 물이 고이고 비늘이 깔린 그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미안해. 엄마 아들로 다시 태어나고 싶어. 이번엔 제대로 할게. 엄마 손잡고 다니면서 자랑할게. 우리 엄마 손이라고. 저는 민수의 머리를 바라봤습니다. 저 머리가 6살 때는 이만했는데 어느새 저보다 커버렸네요. 저는 민수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피 묻은 손, 비늘 묻은 손. 그 손을 꼭 잡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잡고만 있었어요. 말순이가 코를 훌쩍이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이 바보 같은 모자. 진작 이럴 것이지. 저는 민수의 손을 잡은 채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제 아들이 맞구나. 늦었지만 이제야 제 아들이 됐구나. 민수가 수산시장에서 일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민수의 손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처음에는 희고 부드럽던 손이 이제는 칼에 베이고 소금에 절여지고 비늘에 긁혀서 저와 비슷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투석 치료를 받으며 지냈어요. 일주일에 3번 병원에 가서 4시간씩 피를 걸러내는 생활이었죠. 몸이 예전 같지 않았지만 민수가 수산시장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면 힘이 났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어요. 저는 투석 치료를 마치고 수산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민수가 일하는 모습을 보려고요. 아직 민수한테 완전히 마음을 열진 않았지만 그래도 아들이 땀 흘리며 일하는 걸 보면 가슴이 뭉클했거든요. 수산시장 입구에 도착했을 때 이상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고급 승용차 한 대가 수산시장 앞에 서 있었어요. 시커먼 외제차였는데 이 비린내 나는 시장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차였습니다. 차 문이 열리더니 한 여자가 내렸어요. 명품 옷에 선글라스를 쓴 중년 여자였습니다. 코를 손으로 막으며 인상을 찡그리고 있었죠. 아이고, 이게 무슨 냄새야. 역겨워서 못 있겠네.
그 여자가 수산시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누군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저를 향해 똑바로 걸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당신이 김민수 어머니 맞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그 여자가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차가운 눈빛이 저를 위아래로 훑었어요. 낡은 앞치마, 고무장갑, 장화, 그리고 갈라진 제 손까지. 저요? 이서연 어머니예요. 한미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서연이 어머니? 서연이가 어머니 얘기를 잘 안 해서 어떤 분인지 몰랐는데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이야. 아, 사돈 어른이시군요. 반갑습니다. 저는 얼른 고무장갑을 벗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미영은 제 손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반갑긴요. 당신 때문에 우리 서연이 인생 망쳤어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그게 무슨... 미영이 제 말을 끊었습니다. 당신 아들이 우리 서연이를 속였잖아요. 친어머니 숨기고 가짜 어머니 내세우고 그 덕분에 우리 집안이 얼마나 망신을 당했는지 알아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민수가 잘못한 건 맞으니까요. 죄송합니다. 민수가 잘못한 건 알아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미영이 가방에서 두꺼운 봉투를 꺼냈습니다. 툭 제 앞에 던졌어요. 여기 5천만 원 있어요. 저는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두껍고 묵직한 돈 봉투였어요. 당신 아들한테 말해요. 우리 서연이랑 헤어지라고. 이 돈 받고 깨끗이 손 떼요. 저는 미영을 바라봤습니다. 이 여자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수산시장에서 생선 파는 집안이 우리 집안 사돈이 될 순 없잖아요. 분수를 알아야지, 분수를.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분수,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어요. 서연이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요? 대기업 임원이에요.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알아요? 당신 같은 사람이 함부로 사돈 운운할 자격이 없어요. 미영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주변 상인들이 하나둘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돈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미영에게 내밀었어요. 가져가세요. 돈으로 사람 마음 살 수 없어요. 미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서연이랑 민수, 그건 둘이 결정할 일이에요. 저나 사돈 어른이 끼어들 일이 아니에요. 미영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지금 나한테 훈계질이야? 당신이 뭔데? 저요? 저는 민수 엄마예요. 23년간 이 수산시장에서 새벽마다 생선 비늘 긁으면서 아들 키운 사람이에요. 저는 미영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물러서지 않았어요. 미영이 비웃듯 웃었습니다. 그래요, 알아요. 신장까지 팔아서 아들 의대 보냈다며? 근데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그래요? 그건 당신이 선택한 거잖아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 갈라진 손으로 우리 서연이 손잡을 생각 마세요. 역겨워요. 그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역겨워. 민수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창피하다고, 저 손이 창피하다고. 그런데 이제 사돈이 될 사람한테도 똑같은 소리를 듣는구나.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파서요.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민수였습니다. 장화를 신고 앞치마를 두른 채 달려오고 있었어요. 얼굴에 비늘이 튀어 있었고 손에는 칼이 들려 있었죠.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민수가 미영 앞에 섰습니다. 숨을 헐떡이고 있었어요. 미영이 민수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아이고, 꼴 좀 봐. 이게 의사라는 사람 꼴이야? 생선 비늘 묻히고 비린내 풍기면서. 제가 무슨 꼴을 하든 그건 제 일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엄마한테 뭐라고 하셨죠?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가 난 게 분명했어요. 미영이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사실을 말한 거지, 뭘. 당신도 마찬가지야. 어머니 신장 팔아서 의대 간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우리 딸을 만나? 주제 파악 좀 해요.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서연이 어머니, 저한테 뭐라고 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 엄마 욕하는 건 참을 수 없어요. 웃음내. 그 엄마를 지나가는 사람이라고 했던 사람이 누구였는데. 저는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수야, 그만해. 들어가자. 엄마, 근데. 들어가자니까. 저는 민수를 끌고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미영은 뒤에서 소리쳤어요. 잘 생각해요. 서연이랑 계속 만날 생각이면 내가 가만 안 있을 테니까. 가게 안으로 들어온 저는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서연이랑 헤어져라. 민수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 때문에 내 인생까지 망가지면 안 돼. 서연이네 집안은 우리랑 안 맞아. 엄마. 민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나 이제 엄마 창피해하지 않아. 진심이야. 저 여자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안 돼. 서연이는 좋은 애야. 저런 엄마 밑에서 저렇게 바르게 자란 거 보면 정말 대단한 아이야. 그 아이한테 엄마 때문에 고생시키면 안 돼. 엄마. 민수야, 부탁이야. 서연이한테 가서 헤어지자고 해. 저는 등을 돌렸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민수는 서연을 만나러 갔습니다. 서연에게서 나중에 들은 이야기예요. 서연아, 우리 헤어지자. 서연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 갑자기 왜? 우리 집안이랑 니네 집안은 안 맞아. 나한테는 네가 너무 과분해. 서연이 민수의 팔을 잡았습니다. 잠깐 무슨 일 있었어? 왜 갑자기 이래?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알아챘어요. 우리 엄마지? 우리 엄마가 뭐라고 했지? 민수가 눈을 피했습니다. 서연은 확신했어요. 서연은 곧장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미영에게 소리쳤어요. 엄마, 오늘 수산시장 갔다 왔어? 미영이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그래, 갔다 왔다. 왜? 엄마가 무슨 권리로 남의 어머니한테 그래? 역겹다고? 분수를 알라고? 사실을 말한 거지, 뭘. 서연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엄마, 그 어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알아? 남편 잃고 혼자서 23년간 아들 키웠어. 신장까지 팔아서 의대 보냈어. 그런 분한테 역겹다고? 그게 뭐 대단하다고 그래? 세상에 고생한 사람 많아. 서연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엄마는 할 수 있어? 엄마가 그 상황이었으면 신장 팔 수 있어? 미영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나 민수 씨랑 결혼할 거야. 엄마가 반대해도 할 거야. 미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서연아, 네가 저 집안이랑 결혼하면 나랑 인연 끊을 줄 알아. 상속에서도 제외할 거야. 그래, 그렇게 해.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재산 필요 없어. 나는 내 손으로 벌어서 살 거야. 돈보다 사람이 중요해. 미영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서연아. 하지만 서연은 이미 현관문을 열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날 밤 서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저희 엄마가 무례하게 굴어서. 아가씨, 괜찮아. 신경 쓰지 마. 어머니, 저 엄마 꼭 설득할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저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연이가 고생이구나 싶었어요. 한편 미영은 딸과 싸운 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 3시
미영은 뒤척이다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무언가에 홀린 듯 외투를 걸치고 차를 몰았습니다. 새벽 4시 수산시장에 도착했어요. 미영은 차 안에 앉아 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른 새벽인데도 시장에는 불이 켜져 있었어요. 상인들이 하나둘 나와서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때 미영의 눈에 익숙한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민수였어요. 장화를 신고 앞치마를 두른 채 무거운 생선 상자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예요. 숨이 하얗게 나왔고 손은 시뻘겋게 얼어 있었어요. 미영은 차에서 내리지 못하고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민수가 칼을 들고 생선 비늘을 긁기 시작했어요. 손이 베었는지 피가 났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계속 긁었어요. 미영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저 남자가 의사였어. 서울대병원 레지던트였어. 그런 사람이 지금 새벽 4시에 생선 비늘을 긁고 있어. 왜? 어머니한테 사과하려고. 어머니가 23년간 한 일을 자기도 해보겠다고. 미영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수가 피 흘리며 일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벽 수산시장은 활기가 넘쳤습니다. 미영은 차 안에 앉아 민수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민수는 무거운 생선 상자를 나르고 칼을 들고 비늘을 긁고 얼음물에 손을 담갔다 뺐다를 반복했습니다. 그때 말순이가 민수 옆으로 다가갔어요. 야, 민수야. 손 좀 봐. 또 베었네. 이리 와, 약 발라줄게. 괜찮아요, 이모. 계속할게요. 이 고집불통 녀석? 네 엄마도 그랬어. 손이 베어도 멈추지 않고. 너 진짜 네 엄마 아들 맞다. 미영은 차 창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대화가 들려왔어요. 말순이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제가 원래 의사였거든. 서울대병원 레지던트. 그런 녀석이 어머니한테 잘못한 거 뉘우치려고 여기서 일해. 벌써 3개월째야. 미영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미영은 차에서 내렸어요. 천천히 말순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저기요. 말순이가 돌아봤습니다. 뭐야, 누구세요? 미영이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저 청년 어머니가 정말 신장을 파셨나요? 말순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당신이 그걸 왜 물어? 그냥 궁금해서요. 말순이가 미영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명품 옷, 고급 차. 이 새벽에 수산시장에 올 사람은 아니었죠. 팔았지. 10년 전에 아들 의대 등록금 마련하려고. 미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러고도 새벽마다 여기 나와서 일했어. 하루도 안 쉬고 몸이 안 좋아도 약 먹고 나왔어. 그 덕에 저 녀석이 의사가 됐지. 말순이가 민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근데 저 녀석이 그 은혜를 배신했어. 어머니를 창피해하고 지나가는 사람이라고 하고. 사람이 어쩜 그럴 수 있는지. 미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저 녀석이 뉘우치고 있어. 매일 새벽 4시에 나와서 어머니가 했던 일을 직접 해보고 있어. 손이 베이고 피가 나도 안 멈춰. 저게 참회하는 거지. 미영은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민수의 손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민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말순이가 미영을 다시 쳐다봤습니다. 근데 당신 누구야? 왜 이런 걸 물어? 미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돌아서서 차로 향했어요. 차에 타서 핸들을 잡았지만 시동을 걸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거든요. 미영의 머릿속에 어제 자기가 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그 갈라진 손으로 우리 서연이 손잡을 생각 마세요. 역겨워요. 분수를 알아야지, 분수를. 당신 같은 사람이 함부로 사돈 운운할 자격이 없어요.
미영은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미영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 이재명이 미영의 얼굴을 보고 물었어요. 당신 왜 그래? 밤새 어디 갔다 왔어? 미영이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입을 열었어요. 내가 그 어머니한테 너무 심하게 했나 봐. 이재명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 당신이 그런 말을 해? 미영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새벽에 수산시장에 갔었어. 민수가 일하는 거 봤어. 새벽에? 왜? 나도 몰라. 그냥 가고 싶었어. 미영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민수가 피 흘리면서 생선 비늘 긁더라. 새벽 4시에 손이 베어도 안 멈추고 그 옆에서 아줌마가 말하더라. 저 녀석이 어머니한테 잘못한 거 뉘우치려고 저러고 있다고. 이재명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가 심장을 팔았다더라. 10년 전에 아들 등록금 마련하려고. 미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그 어머니한테 역겹다고 했어. 분수를 알라고 했어. 근데 그 어머니는 자식 위에 심장을 팔았어. 나는 서연이 위에 뭘 했지? 이재명이 미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영아, 여보, 내가 그 상황이었으면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이재명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당신이 그 상황이었으면 자식 위에 그렇게 할 수 있었겠어? 미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난 모르겠어. 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난 서연이 위해 뭘 희생했지? 돈은 희생이 아니야. 그건 그냥 있으니까 쓴 거야. 미영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는 목숨을 걸었어. 자기 몸을 잘라서 팔았어. 그러고도 새벽마다 일하러 나왔어. 그런 사람한테 내가 역겹다고 했어. 이재명은 미영을 안아줬습니다. 미영아, 늦지 않았어. 사과하면 돼. 받아줄까? 내가 그렇게 심하게 했는데? 모르지. 하지만 해봐야 알잖아. 미영은 남편의 품에서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저는 여느 때처럼 투석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팔에 꽂힌 바늘, 피가 흐르는 기계, 4시간의 기다림. 이제는 익숙해진 일상이었죠.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박순자 환자분, 밖에 손님 오셨어요. 손님요? 누구요? 모르겠어요. 중년 여자분인데 한참 동안 문 앞에 서 계시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서연이인가? 아니면 말순이인가? 문이 열렸습니다. 미영이었어요.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며칠 전에 저한테 역겹다고 분수를 알라고 했던 그 여자가 왜 여기 있는 거죠? 미영은 문 앞에 서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얼굴이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화장기 없는 얼굴, 수수한 옷차림. 며칠 전에 그 오만한 여자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저 들어가도 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뭔가 이상했지만 일단 들어오라고 했어요. 미영이 천천히 제 침대 옆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의자에 앉지 않고 그냥 서 있었어요.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영이 제 손을 바라봤어요. 투석 바늘이 꽂힌 손, 갈라지고 거친 손. 며칠 전에 역겹다고 했던 그 손이었죠. 미영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미영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차가운 병원 바닥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저번에 제가 너무 심했습니다. 미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역겹다고 했습니다. 분수를 알라고 했습니다.
갈라진 손으로 우리 서연이 손 잡지 말라고 했습니다. 미영이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미영을 잡아 일으키려 했습니다. 아이고, 이러지 마세요. 일어나세요. 아니요. 일어날 수 없어요. 제가 한 짓을 생각하면 미영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깨가 들썩이고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새벽에 수산시장에 갔었어요. 민수가 일하는 거 봤어요. 피 흘리면서 생선 비늘 긁는 거 봤어요. 그때 알았어요.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미영이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어머니가 아들 위해 신장을 파셨다면서요. 10년 전에. 그러고도 새벽마다 일하러 나오셨다면서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서연이 위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못했을 거예요. 저는 그저 돈으로 다 해결하려고 했어요. 돈 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얼마나 오만한 생각이었는지. 미영이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갈라지고 거친 제 손을요. 이 손이 역겹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손이 민수를 키웠습니다. 이 손이 의사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정말 눈이 멀었었어요. 저는 미영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만 일어나세요. 바닥 차가워요. 어머니, 아이고, 이러지 마세요. 어느 부모가 자식 좋은 데에 시집 보내고 싶지 않겠어요. 저도 다 이해해요. 미영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해하신다고요? 제가 그렇게 심하게 했는데? 저는 미영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사돈어른, 당신은 서연이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방법이 틀렸을 뿐이지. 저도 민수 사랑한다고 오냐오냐 키웠다가 저 꼴 났잖아요. 우리 둘 다 서툴렀던 거예요. 미영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미영에게 의자를 권했어요. 미영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다 미영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라고 불러도 될까요? 저는 미영을 바라봤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를 역겹다고 했던 여자였어요. 하지만 지금 제 앞에 있는 사람은 달랐습니다. 눈물 자국이 얼룩진 얼굴, 떨리는 손,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게 보였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러세요. 이제 우리 가족 될 건데요. 뭘? 미영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미영은 그날 집으로 돌아가서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나중에 서연에게서 들은 이야기예요. 서연아. 응, 엄마. 왜? 미영이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결혼해라.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 엄마가 그런 말을 해? 내가 잘못했다. 그 어머니, 대단한 분이시더라.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민수한테도 미안하다고 전해라. 그리고 그 어머니, 진짜 어머니로 모셔라. 내가 부끄럽다. 서연이 미영을 껴안았습니다. 엄마, 고마워. 정말 고마워. 미영도 서연을 꽉 안았어요. 서연아, 네가 좋은 사람 만난 거다. 그 집안 돈은 없어도 사랑은 넘치더라. 그로부터 일주일 후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미영이 병원을 찾아왔어요.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할 말이 있어요. 무슨 일이에요? 미영이 서류 봉투에서 종이를 꺼냈습니다. 신장 기증 적합성 검사 결과예요.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저 검사 받았어요. 제 신장이 어머니랑 맞는지. 미영이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맞대요.
제 심장이 어머니한테 맞대요. 저는 멍하니 종이를 바라봤습니다. 이해가 안 됐어요. 사돈어른, 이게 무슨... 제가 기증할게요. 미영이 제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제가 어머니한테 너무 심하게 했어요. 역겹다고 했고 분수를 알라고 했고 말로는 사과해도 부족해요.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사죄입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이건 너무 큰 거예요. 사돈어른 몸이 상하면 어떡해요. 어머니는 아들 위해 신장 파셨잖아요. 저는 며느리 시어머니를 위해 기증하는 거예요. 뭐가 달라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미영이 제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거절하지 마세요. 이건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해야 하는 거예요. 저는 미영을 바라봤습니다. 이 여자가 며칠 전에 저한테 역겹다고 했던 그 여자가 맞나? 지금 자기 신장을 기증하겠다고 하고 있어. 사돈어른, 어머니라고 부르시기로 했잖아요. 미영이 웃었습니다. 어머니, 저 받아주세요. 제 사죄를요.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미영이 저를 안아줬습니다. 처음으로요. 어머니, 이제 우리 가족이에요. 진짜 가족이요. 저는 미영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이상했어요. 며칠 전까지 원수 같았던 사람이 지금은 가족처럼 느껴졌거든요. 세상에 이런 일도 있구나 싶었습니다. 이식 수술 전날이었습니다. 미영이 제 병실로 찾아왔어요. 내일 수술을 앞두고 마지막 인사를 하러 온 거였죠. 어머니, 내일 수술이에요. 긴장되세요? 저는 미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돈어른, 아니, 미영씨, 이러지 않아도 돼요. 난 투석으로도 살 수 있어요. 미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그 말씀 또 하시면 저 삐져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한테 역겹다고 했던 사람이 이제는 삐진다고 하네요. 미영씨, 진심으로 고마워요. 근데 정말 괜찮겠어요? 몸에 칼 대는 건데. 미영이 제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어머니가 아들 위해 신장 파신 것처럼 저도 딸 시어머니 위해 이 정도는 해야죠. 어머니가 건강하셔야 민수도 서연이도 행복하잖아요.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미영씨, 어머니, 이제 진짜 가족이에요. 가족끼리 이 정도는 해야죠. 미영이 저를 안아줬습니다. 따뜻했어요. 며칠 전까지 원수 같았던 사람이 지금은 이렇게 따뜻하게 느껴지다니. 수술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와 미영은 나란히 수술 준비실에 누워 있었어요.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의사가 마지막 설명을 했습니다. 두 분 다 건강하시니까 수술은 잘 될 거예요. 걱정 마세요. 저는 옆 침대에 누워있는 미영을 바라봤습니다. 미영씨,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미영이 웃었습니다. 어머니, 수술 끝나고 나면 맛있는 거 사주세요. 전 삼계탕이 좋아요. 저도 웃었습니다. 그래, 내가 직접 끓여줄게. 내 손으로. 그 갈라진 손으로요? 미영이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며칠 전에 자기가 했던 말을 스스로 비꼬는 거였죠. 그래, 이 갈라진 손으로. 이 손이 얼마나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지 보여줄게. 우리 둘은 웃었습니다.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마지막 웃음이었어요. 민수와 서연은 수술실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서연에게서 들은 이야기예요. 민수가 수술실 앞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대요. 서연이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수야, 괜찮을 거야. 두 분 다 건강하시잖아.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연아, 나 때문이야. 내가 엄마 창피해하지 않았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텐데.
그건 지난 일이야. 지금은 달라졌잖아. 민수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장모님이 우리 엄마한테 신장을 주신다니. 나는 평생 이 은혜를 못 갚아. 서연이 민수를 안아줬습니다. 갚지 않아도 돼. 우리 엄마도 그걸 바라고 하시는 거 아니야. 그냥 가족이니까 하시는 거야. 민수는 서연의 품에서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6시간이 지났어요.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민수와 서연이 벌떡 일어났어요. 수술 어떻게 됐어요? 의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두 분 다 건강하세요. 민수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서연이 민수를 부축했어요. 민수야, 들었지? 성공했대. 다 잘 됐어. 민수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의사 선생님. 정말 고마워요. 저는 회복실에서 눈을 떴습니다. 천장이 보였어요. 몸이 무거웠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옆 침대에 미영이 누워 있었어요. 아직 깨어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미영을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이 제게 신장을 줬어요. 며칠 전까지 저를 역겹다고 했던 사람이 세상에 이런 일도 있구나 싶었습니다. 미영이 눈을 떴습니다. 어머니, 깨셨어요? 응, 미영 씨도 깼네. 미영이 힘겹게 웃었습니다. 수술 잘 됐대요? 응, 의사 선생님이 성공했다고 했어. 미영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이다. 저는 손을 뻗어 미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미영 씨. 진짜 고마워. 미영이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에요. 저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행복해서 흘리는 눈물이었어요. 수술 한 달 후 민수와 서연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조촐한 결혼식이었어요. 큰 예식장이 아니라 작은 웨딩홀에서 했죠. 하지만 그 어떤 결혼식보다 따뜻했습니다. 저는 새 한복을 입고 신랑 어머니 자리에 앉았어요. 민수가 직접 사준 한복이었습니다. 23년 만에 처음으로 새 옷을 입었어요. 미영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한복 정말 잘 어울리세요. 고마워, 미영 씨도 예쁘다. 우리 둘은 나란히 앉아 민수와 서연의 결혼식을 지켜봤습니다. 결혼식 중간에 민수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잠시만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하객들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수가 제 쪽을 바라봤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제 어머니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민수가 제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제 어머니는 수산시장에서 23년간 생선 장사를 하신 분입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렸어요. 수산시장? 의사 어머니가? 민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 뒤로 어머니 혼자 저를 키우셨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9시까지 일하셨습니다. 그렇게 23년을 사셨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의대 보내려고 신장을 파셨습니다. 자기 몸을 잘라서요. 그러고도 저한테 말 한마디 안 하셨어요. 아들 걱정할까봐. 하객들 사이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어요. 민수가 제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자기 손을 내밀었어요. 저는 민수의 손을 봤습니다. 6개월간 수산시장에서 일하면서 변해버린 손이었어요. 칼에 베이고 소금에 절여지고 비늘에 긁혀서 갈라지고 거칠어진 손.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내 손도 엄마 손이랑 똑같아. 저는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민수야,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 손이 창피하다고 했던 나는 인간도 아니었어. 민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결혼식장 한복판에서요. 하객들이 다 보는 앞에서요.
엄마, 이제 어디서든 말할 거야. 우리 엄마는 수산시장에서 23년간 일하신 분이라고. 우리 엄마 손은 저를 키운 손이라고. 이 손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이라고. 저는 민수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안았어요. 민수야, 됐어. 다 됐어. 저는 23년 만에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민수야, 엄마 힘들었다. 민수가 저를 더 꽉 안았습니다. 알아, 엄마. 이제 알아. 엄마가 너한테 힘든 티 한 번 안 냈으니까 네가 엄마 힘든 줄 몰랐던 거야. 미안하다. 민수가 울먹였습니다. 아니야, 엄마. 다 내 잘못이야. 엄마가 미안해하지 마. 저는 아들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미영도 울고 있었고 서연도 울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평생 처음으로 행복하다고 느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병원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대신 수산시장에서 순잔의 수산이라는 생선 가게를 차렸습니다. 저는 처음에 말렸어요. 민수야, 넌 의사잖아. 왜 여기서 생선을 팔아? 민수가 웃었습니다. 엄마, 나 여기가 좋아. 여기서 일하면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매일 느낄 수 있거든. 서연은 병원에서 계속 일했어요. 하지만 일이 끝나면 매일 저녁 수산시장으로 왔습니다. 장화 신고 앞치마 두르고 민수 옆에서 생선 손질을 도왔죠. 저는 가게 한켠에서 손님들에게 생선 손질법을 알려줬어요. 늙었어도 쓸모가 있더라고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가게에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젊은 엄마가 있었어요. 고등어를 고르면서 한숨을 쉬더라고요. 왜 그래요, 아가씨? 아, 아니에요. 그냥 남편이 일찍 세상 떠나서 혼자 애 키우고 있거든요. 힘드네요. 저는 그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23년 전에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저는 고등어를 봉투에 담으면서 조기를 몇 마리 더 넣었습니다. 이건 서비스예요. 어머, 이렇게 많이요? 저는 그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힘들면 언제든 오세요. 여기 오면 맛있는 생선 싸게 줄게요. 젊은 엄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인 줄 몰랐어요. 저녁이 되어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민수와 서연이 가게 정리를 끝내고 제게 다가왔어요. 엄마,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응, 너희들도. 우리 셋은 함께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녁 노을이 수산시장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민수가 불쑥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엄마 손 안 창피해. 저는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래? 응. 오히려 자랑스러워. 이 손이 나를 키웠으니까. 저는 웃었습니다. 그래, 이제야 내 아들이네. 민수도 웃었어요. 서연도 웃었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저녁 노을 사이로 별이 하나 반짝이고 있었어요. 여보, 우리 아들 이제 진짜 어른이 됐어요. 고생 끝났어요. 저는 속으로 남편 태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떠나고 23년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제 괜찮아요. 우리 민수가 다 컸어요. 좋은 며느리도 얻었어요. 이제 저도 행복해요. 민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갈라지고 거친 손. 하지만 이제는 아무도 이 손을 창피해하지 않아요. 서연이 반대쪽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녁 뭐 드시고 싶으세요? 글쎄, 뭐가 좋을까? 제가 삼계탕 끓여드릴게요. 미영 어머니도 불러서 다 같이 먹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좋지. 우리는 함께 걸었습니다. 수산시장을 지나 좁은 골목을 지나 집으로 향했어요. 23년간 혼자 걸었던 길을
이제는 가족과 함께 걷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그 끝에 이런 행복이 있을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지금 힘드시죠? 자식 때문에, 며느리 때문에, 세상 때문에 힘드시죠? 그래도 포기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이 고생이 끝나요. 언젠가는 행복이 와요. 저처럼요. 순자 어머니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차가웠던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듯 23년간 얼어붙었던 모자의 정도 결국 녹아내렸습니다. 갈라진 손은 창피함이 아니라 사랑의 증거였어요. 솔직히 저도 처음 이 사연을 들었을 때 의문이 들었어요. 사돈이 신장을 기증한다고? 원수처럼 굴던 사람이 갑자기 무릎을 꿇고 신장까지 준다고? 너무 극적이다. 드라마도 아니고 이게 실화야? 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죠. 저도 처음엔 그랬거든요. 실제로 가족 간 신장 기증 사례는 매년 수백 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모를 부끄러워했던 자녀가 뒤늦게 뉘우치고 효도하는 사례도 생각보다 많다고 해요. 사람의 마음은 언제든 변할 수 있으니까요. 다만 오늘 사연은 실제 경험담을 바탕으로 각색한 것이라는 점 양해 부탁드려요. 전달 과정에서 일부 과장이나 극적 요소가 더해졌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분명해요. 첫째, 자식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하더라도 자신의 건강만큼은 챙기셔야 합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잃는 거예요. 둘째, 누군가 여러분의 손을 창피해 한다면 그건 그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의 손은 평생을 살아온 증거이자 훈장입니다. 셋째,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오늘의 원수가 내일의 가족이 될 수는 있습니다.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지 마세요. 넷째, 힘들었다고 말해도 괜찮아요. 평생 참기만 하지 마시고 가끔은 기대도 되고 아프다고 말해도 됩니다. 혹시 지금 자식 때문에 상처받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순자 어머니처럼 묵묵히 기다려보세요. 하지만 기다리는 동안에도 자신을 사랑하는 건 잊지 마시고요. 긴 겨울에도 결국 봄이 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따뜻한 봄날이 반드시 찾아올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여러분께도 순자처럼 진정한 행복이 찾아올 거예요. 댓글로 시청하고 계신 지역과 의견을 남겨주세요. 순자의 사연 다음에도 재미있는 사연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